목표까지 거리 85km, 발사 준비 완료.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울려 퍼진 이 외침이 중동 전체의 판도를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날까지만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과연 이 지옥 같은 실전에서 통할 것인가를. 저는 아흐메드 알마슈리, 20년간 중동의 무수한 전장을 지켜본 군사전략 분석가입니다. 하지만 2024년 11월 12일 사우디 남부 국경에서 목격한 그 순간만큼은 제 모든 상식을 뒤엎어버렸어요. 후티 반군의 공세는 그날 유독 과감했습니다. 80km 이내까지 침투한 그들은 드론과 미사일로 사우디의 주요 군사시설을 연이어 타격하기 시작했어요. 기존 포병 무기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거리였습니다. 미군이 제공한 무기조차 사거리가 짧았고 항공작전은 적의 치밀한 공중망에 가로막혀 있었어요. 사우디군 작전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장교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때 한 중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새로 들여온 항공 무기를 시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는 몇 달 전 도착한 K-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당시만 해도 많은 이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과연 이런 실전 상황에서 통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작전실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우디군은 그동안 주로 미국제나 유럽제 무기에 의존해왔어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천무를 전개하십시오. 사령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부대는 즉시 움직였어요. 85km 떨어진 목표 지점을 향해 천무가 자세를 잡았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묵묵히 포문을 열 준비를 하는 그 모습은 마치 긴 침묵을 깨뜨릴 예언자 같았어요. 조준이 완료되었다는 신호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실패한다면 후티 반군의 공세는 더욱 거세어질 것이고 사우디군은 더 큰 공경에 빠질 게 뻔했거든요. 발사 버튼이 눌려졌습니다. 천무에서 로켓이 날아가는 순간 사막의 정적을 가르는 굉음이 울려 퍼졌어요. 몇 분 후 목표 지점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정찰 드론이 전송한 영상을 통해 확인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후티 반군 거점이 정중앙에 직격당해 연기 속으로 사라져 있었어요. 모든 장교들의 표정이 일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한 대령이 믿기 어렵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이 무기는 단순히 사거리가 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밀도와 즉흥성에서 기존 무기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날 이후 사우디군의 천무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후티 반군도 예상치 못한 타격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거리에서 정확한 공격이 날아온 것이거든요. 전장의 판도가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첫 번째 성공 이후 사우디군 작전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 아흐메드 알마슈리가 20년간 목격한 중동 전장 중에서도 이처럼 극적인 변화는 드물었어요. 85km 떨어진 목표 지점에서의 완벽한 직격 이후 후티 반군의 두 번째 거점이 식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까다로운 목표였어요. 산악지대에 숨어있는 지대공 미사일 기지였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알파드 준장이 신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사우디군 내에서도 보수적인 성향으로 유명했어요. 새로운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항상 의구심을 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타격의 성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정찰 드론이 전송하는 실시간 영상에서 후티 반군들이 혼란에 빠져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천무를 다시 사용하겠습니다. 작전 지휘관의 결정은 확고했어요. 이번에는 단발이 아닌 연속 사격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세 곳에 연계된 거점이었어요. 오후 2시 30분 사막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천무가 다시 한번 자세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발의 로켓이 순차적으로 발사될 예정이었어요. 첫 번째 로켓이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30초 간격으로 두 번째, 세 번째가 연이어 날아갔어요. 각각 다른 목표를 향해 정확한 궤도를 그리며 사라져갔습니다. 첫 번째 목표, 직격 확인. 두 번째 목표도 명중. 세 번째, 완전 파괴. 통신병들의 보고가 연달아 들려왔어요. 작전실 안의 모든 장교들이 경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이 무기는 단순히 사거리가 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밀도와 즉흥성에서 기존 무기와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알파드 준장도 이제는 회의적인 시선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놀라움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 무기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 대령이 질문했습니다. 기술 담당관이 자료를 뒤적이며 대답했어요. 원형 공산 오차 5m 이내입니다. 기존 우리가 운용하던 시스템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정확해요. 숫자로 듣고 나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80km를 날아가서 5m 이내의 정확도라는 것은 기존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후티 반군들의 반응도 즉각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운용하던 무선 통신을 감청한 결과 상당한 동요가 감지되고 있었어요.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후방 거점들이 연이어 타격당하자 전술 변경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찰팀의 보고가 들려왔어요. 후티 반군이 더 깊숙한 산악지대로 물러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천무는 그날 하루 동안 총 12발을 발사했고 모두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불발은 단 한 발도 없었어요. 이런 성과는 기존 어떤 무기 체계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며 사막의 어둠이 깔릴 때까지 작전은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루가 끝났을 때 사우디군의 천무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 아흐메드 알마슈리는 사우디군 작전실에서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알파드 준장이 직접 제안한 비교 시험이었어요. 같은 지점에서 기존에 운용하던 중국제 로켓과 천무의 성능을 직접 비교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동일한 거리, 동일한 목표물을 설정했어요. 오전 9시, 먼저 중국제 로켓 시스템이 배치되었습니다. 사우디군이 3년 전부터 운용해온 장비였어요. 당시만 해도 나름 신뢰할 만한 무기라고 여겨졌었습니다. 첫 번째 발사가 시작되었어요. 중국제 로켓 10발이 연이어 목표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10발 중 3발이 불발이었습니다. 발사되지 않고 발사관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나머지 7발 중에서도 목표에 제대로 명중한 것은 4발에 불과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확도였어요. 명중했다고 해도 목표 지점에서 수십 미터씩 빗나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도 25m, 가장 먼 것은 60m나 벗어났어요. 기술진들이 불발탄을 점검해봤지만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품질 관리의 문제인지 설계상의 결함인지 불분명했어요. 정오가 되자 천무의 차례가 왔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발수를 발사하기로 했어요. 모든 장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천무에서 첫 번째 로켓이 발사되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10발 모두 완벽하게 발사되었고 불발은 단 한 발도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확도였어요. 모든 로켓이 5m 이내의 정확도로 목표를 명중시켰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목표 중심에서 불과 2m밖에 벗어나지 않았어요. 가장 부정확한 것도 4m 반 정도였습니다. 중국제와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의 차이였어요. 작전실 안에서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이들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숫자로 확인한 차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알파드 준장도 이제는 완전히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 무기는 아무리 많아도 숫자일 뿐이라고요. 반면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는 한 발이라도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 추가 실험이 진행되었어요. 이번에는 더 까다로운 조건이었습니다. 움직이는 표적을 상대로 한 시험이었어요. 중국제 로켓은 움직이는 목표에 대해서는 거의 무력했습니다. 예측 사격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반면 천무는 목표의 이동 경로를 계산해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그날 저녁 작전실에 모인 모든 장교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무기의 진정한 가치는 양이 아니라 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제 로켓 100발보다 천무 10발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명백해졌어요. 이런 수치는 단순한 기술력을 넘는 차이를 의미했습니다. 실전에서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거든요.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무기체계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사양보다는 실제 성능, 복잡한 기술보다는 확실한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천무의 성능이 입증된 지 일주일 후 저 아흐메드 알마슈리는
사우디군 참모본부의 기밀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은 단순한 무기 운용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알파드 준장이 대형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붉은 점들로 표시된 것들이 후티 반군의 주요 거점들이었어요. 기존에는 손댈 수 없었던 목표들이었습니다. 천무의 등장으로 이 모든 거점들이 사거리 안에 들어왔어요. 80km라는 사거리가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후티 반군은 그동안 이 거리를 안전지대로 여겨왔어요. 사우디군의 기존 무기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천무는 이런 안전지대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술적 변화였어요. 사우디군이 이제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할 가능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알-마즈드 대령이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설명했어요. 후티 반군의 보급선을 차단하고 지휘부를 무력화하며 주요 무기고를 파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기존 전술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에요. 항공기를 보내자니 적의 방공망이 위협적이었고 지상군을 투입하자니 지형이 너무 험난했거든요. 천무는 이런 딜레마를 단숨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회의 중반부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에서 추가 계약 제안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8,500발 규모의 대량 주문이었어요. 처음엔 그 숫자가 과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전 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재고 보충이 아닌 대규모 작전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후티 반군의 거점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확인된 것만 200여 곳에 달했습니다. 각 거점을 확실하게 무력화하려면 평균 서너 발씩은 필요했어요. 또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탄약 보유량이 필수였습니다.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작전이 계획되고 있었어요. 알-샤리프 준장이 전략적 관점에서 분석해 주었습니다. 이 무기는 단순히 쏘는 도구가 아니라 군사적 판세를 바꾸는 도구라고 했어요. 후티 반군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전술적 우위가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그들의 게릴라 전술은 안전한 후방 기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안전한 곳이 사라졌어요. 어디에 숨어도 천무의 정확한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장의 역학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었어요. 오후 4시경 실제 작전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천무를 활용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봤어요.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기존 계획으로는 6개월이 걸릴 작전이 2달로 단축될 수 있었어요. 인명피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밀성이었어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군사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를 마치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무기의 진정한 가치는 파괴력이 아니라 정밀함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현대 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8,500발이라는 숫자도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새로운 전략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천무의 성능이 입증된 지 2주가 지났을 때 저 아흐메드 알마슈리는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진과의 회담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은 박민석 박사였습니다. 천무 개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라고 소개받았어요. 그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철학자 같은 면모를 보였습니다. 회담이 시작되자 박 박사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저희가 천무의 어떤 점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알파드 준장이 즉시 대답했어요. 높은 명중률과 강력한 파괴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은 표면적인 것일 뿐입니다. 천무의 진정한 가치는 다른 곳에 있어요. 그의 말에 모든 이들이 주목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거든요. 박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무기의 핵심은 명중률보다도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만 타격한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과도한 파괴가 아니라 적절한 효과를 추구한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무기라면 당연히 적을 완전히 제압하는 것이 목적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설명을 듣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전쟁은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목적이에요. 박 박사의 이 한마디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무차별적인 파괴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후티 반군의 무기고를 타격할 때
주변 민가까지 파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정확하게 목표물만 무력화하면 되는 거죠. 이런 접근 방식은 단순히 인도적인 이유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으로도 훨씬 유리했어요. 민간인 피해가 적을수록 현지 주민들의 반감도 줄어들거든요. 박 박사는 천무 개발 과정에서 이런 철학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탄두의 위력을 조절할 수 있고 폭발 범위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서방, 러시아, 중국 무기들과의 결정적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들은 주로 최대 파괴력을 추구했지만 천무는 최적 효과를 추구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주간의 작전 결과를 분석해보니 이런 철학의 효과가 명확했어요. 후티 반군의 군사시설은 정확히 파괴되었지만 주변 지역의 피해는 최소화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작전의 정당성을 높여주었어요. 국제사회의 비난도 줄어들었고 현지 주민들의 협조도 늘어났습니다. 군사적 성과와 함께 정치적 효과까지 거둔 것이었어요. 오후 시간에는 더 구체적인 기술적 특징들을 설명받았습니다. 천무의 유도 시스템은 목표물의 특성에 따라 공격 방식을 조절할 수 있다고 했어요. 벙커 같은 견고한 시설에는 관통력을 높이고 연료 저장고 같은 곳에는 화재 효과를 극대화하며 통신 시설에는 전자기 효과를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옵션이 바로 정밀함의 진정한 의미였어요. 단순히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박사는 마지막으로 인상 깊은 말을 남겼어요. 무기를 만드는 사람의 철학이 곧 그 무기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천무에는 한국의 평화적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날 회담을 통해 무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첨단 무기란 더 많이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천무의 성능 비교 시험 이후 3일이 지났을 때 저 아흐메드 알마슈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변화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소셜미디어에서였어요. 사우디의 유명 방산 유튜버인 파이살 알라지드가 그날의 비교 시험을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는 군사 장비에 관한 콘텐츠로 중동 지역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인물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록 영상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파이살이 편집한 영상은 예상을 뛰어넘는 임팩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영상은 두 무기 시스템의 발사 장면을 나란히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각도, 같은 시간대에 촬영된 장면들이라 비교가 명확했어요. 먼저 중국제 로켓의 발사 장면이 나왔습니다. 10발 중 3발이 발사되지 않고 발사관에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나머지 발사된 로켓들도 목표를 크게 벗어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천무의 차례였어요. 완벽한 발사, 정확한 궤도, 그리고 목표 지점의 정중앙을 타격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대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임팩트는 파이살이 추가한 자막에 있었어요. 화면 하단에 간단 명료한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제는 불발, 한국제는 직격. 이 한 줄의 자막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복잡한 기술적 분석이나 수치 비교보다도 훨씬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지 6시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돌파했어요. 하루가 지나자 50만, 사흘 후에는 200만을 넘어섰습니다. 중동 지역 방산 관련 영상 중 최고 기록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댓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랍어, 페르시아어, 터키어로 된 수많은 댓글들이 올라왔는데 대부분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내용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무기가 뭔지 알겠다. 돈 주고 고철 산 것 같네.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인 줄 몰랐다. 이런 댓글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른 중동 국가군 관계자들로 보이는 댓글들이었어요. 자국의 무기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회수는 500만을 돌파했어요. 이 정도 되니 단순한 유튜브 영상을 넘어서 하나의 사회현상이 되었습니다. 파이살은 후속 영상도 제작했어요. 천무의 기술적 특징을 자세히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도 100만 뷰를 넘어섰어요. 영상의 파급 효과는 곧바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UAE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 문의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라크와 요단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웠던 것은 중국 측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영상의 진위를 의심하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명확한 영상이라
설득력이 없었어요. 결국 중국 무기 업체들이 가격 할인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품질로 경쟁할 수 없으니 가격으로 승부하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파이살의 영상을 본 이후로는 가격보다 성능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지켜보며 현대정보사회의 힘을 실감했어요. 단 한 편의 영상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시장 판도를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영상의 객관성이었어요. 파이살은 어떤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한 달 후 파이살의 영상은 1,0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어요. 각국 군 관계자들의 필수 시청 영상이 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 영상 한 편이 천무의 국제적 명성을 확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어떤 마케팅이나 홍보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 것입니다. 파이살 알라지드의 영상이 1,000만 뷰를 넘어서자 저 아흐메드 알마슈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변화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구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CNN이었습니다. 중동 특파원이 사우디를 방문해 천무의 실전 배치 현황을 취재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무기 수출 뉴스 정도로 접근했지만 취재 과정에서 이것이 단순한 이슈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CNN의 보도는 매우 객관적이었어요. 천무의 기술적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중동 지역 군사력 균형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BBC도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한국 방산업계의 급성장과 천무의 개발 배경을 다룬 30분짜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영국 특유의 깊이 있는 분석이 돋보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로이터의 심층 기사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을 인터뷰한 내용이었는데 한국 무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었어요. 특히 영국의 저명한 군사 분석가인 데이비드 웨스트의 발언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 무기를 2등급으로 평가해왔던 인물이었어요. 그동안의 제 평가가 틀렸음을 인정합니다. 정확도야말로 무기의 마지막 기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서방 군사 전문가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기존 평가를 뒤집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프랑스의 군사연구소도 천무에 대한 재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 무기를 중급 수준으로 분류했었는데 이제 최상급으로 격상시켰어요. 독일 국방부 자문위원인 한스 밀러 박사의 논평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는 천무가 무기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어요. 파괴력보다 정밀성을,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철학. 이것이야말로 미래형 무기의 방향입니다. 이런 분석이었어요. 서방 전문가들도 이제 한국 무기의 철학적 배경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아예 특집호를 발간했어요. 한국 방산업계의 부상을 집중 조명한 내용이었습니다. 천무를 비롯해 K9 자주포, K2 전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펜타곤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익명을 조건으로 한 고위 관계자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이 이제 우리의 경쟁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발언은 매우 이례적이었어요. 미국이 공개적으로 다른 나라를 무기 분야의 경쟁자로 인정한 것은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 번째였습니다. 러시아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타스 통신은 천무의 성능을 인정하면서도 자국 무기의 우수성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비교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못했어요. 중국은 처음에는 파이살의 영상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서방 언론들이 독립적으로 검증한 결과가 나오자 더 이상 반박하기 어려워졌어요. 일본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니혼 케이자이 신문은 한국 방산업계의 성장이 일본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준다고 분석했어요. 기술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국제적 관심이 실제 주문으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노르웨이에서 천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호주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이었던 것은 영국 왕립합동연구소의 보고서였어요. 천무를 통해 한국이 정밀함이라는 새로운 무기 철학을 전장에 새겨 넣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국제적 인정은 단순히 한무기 체계의 성공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무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기술 추종자에서 기술 선도자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정밀함이라는 철학이 어떻게 전 세계 인식을 바꿀 수 있는지 목격한 것입니다. 천무가 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던 그 시기, 저 아흐메드 알마슈리는 한국에서 온 또 다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박민석 박사와의 두 번째 회담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거리 800km의 차세대 미사일 KTSSM이 개발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800km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무기가 배치된다면 중동의 어느 지역도 사각지대가 없게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지중해까지, 홍해에서 카스피해까지 모든 지역이 타격 범위 안에 들어오게 돼요. 이는 중동 전체의 군사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박 박사가 강조한 것은 사거리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철학이었습니다. 기술적 진보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KTSSM이도 천무와 같은 철학적 바탕 위에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멀리, 더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핵심은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무차별적 파괴가 아닌 선택적 타격이 목표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KTSSM의 탄두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지하 벙커용, 지상시설용, 함정용으로 각각 다른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민간인 피해 최소화 기능이었습니다. 목표물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공격 방식을 선택하는 인공지능이 탑재된다고 했어요. 이런 기능들을 듣고 나니 항공 무기의 진정한 차별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파괴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더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었어요. 박 박사는 이것을 덜 죽이고 더 정확히 싸우기 위한 전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적군을 완전히 섬멸하는 것보다는 저항 의지를 꺾는 것이 목표라고 했어요. 이런 접근 방식은 전후 복구 과정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인프라 피해가 적을수록 빠른 정상화가 가능하거든요. 결국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후 받은 추가 자료를 보니 KTSSM의 개발 진행 상황이 예상보다 빨랐어요. 내년 중에는 시제품 테스트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니 한국의 전략적 사고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천무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명확한 비전과 일관된 철학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KTSSM의 존재가 알려지자 여러 국가에서 도입 의향을 타진해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유럽 국가들의 관심이었어요.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자국 무기를 선호했던 그들도 이제 한국 무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천무를 통해 입증된 한국의 기술력과 철학이 있었어요. 단순히 새로운 무기가 나왔다고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접근 방식 자체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무기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목격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힘의 논리가 아닌 지혜의 논리, 파괴가 아닌 해결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 변화는 이제 전 세계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이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첨단 무기의 모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철학이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밀함의 철학은 이제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여기 중동의 사막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의미 깊게 느껴집니다.